우리가 이제 그동안 FAT 1급 교재로 여러분들이 회계 기초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1교시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개정 과목의 분류 이것이 미흡하다 그러면 꼭 갖춰야 될 기본 지식입니다. 개정 과목 분류. 네.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개정 과목 하나하나를 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분류 기준.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 유동 안에서 당좌와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에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된다는 거. 부채도 그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산이 좀 복잡하고 부채나 자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수익과 비용은 더 간단합니다. 분류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분류가 정리가 된 다음에 개정 과목을 거기다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현금, 당좌자산. 단기매매채권, 당좌자산. 건물, 유동자산. 특허권, 무형자산. 건물은 유형자산이죠. 이렇게 개정 과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집어넣는 작업. 차비익, 영업의 수익, 잡손실, 영업의 비용, 기부금, 영업의 비용, 접대비,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딱 던지면 그것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개정 과목인가 그 소속에다가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라. 꼭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그 TAT 2급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TAT 2급 공부가 역시 이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출제 범위가 FAT 1급하고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FAT 1급 공부하지 않고 TAT 2급을 바로 공부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많이 중복이 됩니다. 자, 먼저 이론이 30점이에요. 이론이 30점인데 우리 FAT 1급 이론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소득세 이론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회계 쪽에서는 이제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것만 공부했는데 TAT 2급에서는 소득세를 공부하겠다 하는 거죠. 이 단지 이게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실무 수행에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 관리를. 그래서 물론 이제 이론 공부한 것이 이론 문제에서 출제된 이론 문제를 다 맞추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 부분도 적지 않지만 실무 수행에서 근로소득관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하고 많은 부분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실무와 이론이 30점, 70점 이렇게 7대 3으로 점수가 배분이 되는 건 똑같고요. 내용이 FAT 1급 내용에다가 소득세가 추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도요. 부속 서류들이 좀 업종별로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많은 부분이 보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보강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서도 일부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 일부 내용 추가된 내용 새로운 거 추가로 여러분이 지식을 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막 넘길 수는 없고요. 이게 착착 한번 FAT 1급을 복습하는 기분으로 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래서 중복된 것들은 그냥 이런 거 있죠 하면서 넘어갈 것이고요. 새로 추가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시험 시간은 FAT 1급은 60분 1시간 동안 치루어집니다만은 TAT 2급은 문제 난이도도 있고 또 양도 부가세만이 아니라 소득세 관련된 실무 수행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 90분간 시험이 치루어지죠. 예, 90분간 시험이 치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6월 24일 날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8월 달에 요 TAT 2급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시험에. 그러니까 이번 6월 시험에는 여러분이 6월 11일 날 시험이죠. 6월 11일 날에는 한 요 정도 나가는데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TAT 2급을 조금 타이트하게 준비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FAT 1급이랑 내용이 많이 중복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FAT 1급 응시 안 하고 TAT 2급만 취득해도 상관없나요? 그러면요. 예. TAT 2급 있으면 FAT 1급 없어도 되죠. 예. 높은 급수니까. FAT 1급은 TAT 2급이 떨어질까 봐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높은 급수가 있으면 그 밑에 급수는 의미 없어요. 예, 높은 급수가 있으면 수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TAT 2급은 그만큼 어렵게 냅니다. 뭐 양도 많지만 소득세를 포함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화한 내용이 아주 잘 소화가 됐다 그러면 TAT 2급 도전 시험 이번에 접수할 때 그냥 TAT 2급 접수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것 같네요. 일정을 보니까 우리가 원장님, 네, 지금 날짜별 진도를 보면 지금 저희가 진도가 좀 빠르잖아요. 네 조금 빨라요. 그러니까 6월 11일 날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수업 날짜는 지금 6월 24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예, 6월 24일까지 공부는 해야 돼요. 예, 6월 24일까지. 예. 그 11일 날 시험 보고 2주가 남아 있어요. 공부할 시간이. 2주면은 꽤 긴 시간이에요. 예, 긴 시간. 그래서 놀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기 공부 해가지고 TAT 2급 나는 한번 이번에 볼 거야 하실 분들은 그건 자유롭게 하시고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진도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 여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진도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 본문의 진도는. 자, 그래서 우리 스케줄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6월 시험은 여러분들 FAT 1급이 목표. 그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TAT 2급은 8월 시험을 목표로 했던 겁니다. 우리 설계 자체는.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 네, 여러분이 자신감이 넘치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본문에 가시면은 이론 내 것으로 만들기 여기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는 회계란 무엇인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회계란 무엇인가 제1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콘텐츠로 제가 제공해드린 재무회계 이론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신 분으로서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FAT 1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합니다. 예. TAT 2급에서는 이런 정도를 묻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쉬운 질문은 거의 안 합니다. TAT 2급에서는. 네. 그래서 자, 회계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찾아라. 꼭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인식, 측정, 기록해서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회계 실무를 상당히 공부해 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게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회계 정보를 우리가 생산하는 이유는요. 외부에 있는 많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목적에 맞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가 유용해야 되는데 전부 거짓말 투성이면 의사결정이 엉터리로 될 거 아닙니까? 큰 피해가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범죄 행위예요. 그 범죄 행위는 뭐냐? 아이고, 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누구의 편의에 서서 누구를 위한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그래서 항상 이런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면 항상 실패가 오죠. 자, 우리 회계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회계처리 기준을 알아가지고 거래를 식별하고 정확하게 인식해서 정확한 금액을 측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의 8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계정 과목을 구분하는 거라든가 왜 일반 채권과 매출 채권 또 일반 채무와 매입 채무를 왜 구분해야 되며 대손 충당금의 설정을 잘 해야 되는지 퇴직급여를 왜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왜 기간별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이유를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깨우쳤을 겁니다. 목적 알아두시고요. 목적이 아니라 정의. 그 다음에 회계의 목적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서 말씀드린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이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정의하고 똑같죠. 두 번째 목적은 약간 방향이 달라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해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영진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의 경영자가 되겠는데, 네, 죄송하지만 저 뒤에 창문을 좀 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요. 네. 그래서 이 경영진이라는 것은 주주인 그 기업주, 주주의 자원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재임 기간 동안 회사의 자원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를 보여줄 때 바로 회계 정보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재무 상태는 어떻게 좋아졌고, 손익 상태는 어떻게 좋아졌는가. 그래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회계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업무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회계 업무라는 게 회계를 구분하는 것이 재무회계, 세무회계로 우선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재무회계입니다. 또 상장 기업들은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고
국내에서 인정한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상장 기업들은 그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다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럼 세무회계는 무슨 기준에 따라 처리하느냐? 법인세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소득세에 관련된 작업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모든 부속서류와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납부세액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회계는 한마디로 세법이에요. 세법. 재무회계를 근거로 해서 세무회계가 일어납니다. 재무회계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세무회계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는 역시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의 자료를 가지고 세무조정을 한번 하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원가관리회계는 뭐냐? 원가관리회계는 우리가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또는 코스트 어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코스트 어카운트는 이제 원가회계라는 의미고,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는 관리회계라고 하는데요. 관리회계. 이 관리회계도 재무회계 자료를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재무회계에서 보고하는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러한 형식으로 만드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회계 데이터를 갖다 이용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가 말이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예요. 특히 경영자, 근로자를 위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건 조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내부에서 생산한 이 관리회계 자료는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원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제품의 원가 구조라든가 원가 같은 경우는 외부의 투자자나 채권자들,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경영자나 근로자에게는 일부 근로자에게는 공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 또 원가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AT 자격 시험에서 출제 범위에 있는 부분은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예요. 그래서 우리 NCS 능력 단위에 보면 원가 관리가 들어 있잖아요. 원가 관리가. 근데 AT 시험에서는 원가 관리를 출제를 안 합니다. 출제를 안 해서 원가 계산 부분이 쏙 빠져 있죠. 원가 계산 부분이. 자, 회계 처리의 기본 과정, 여러분 3개 기억나시죠? 기업 실체의 과정과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우리가 기업 실체의 과정은요, 핵심적인 내용이 소유주와 기업은 독립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유주와 기업은 독립적인 존재다. 그래서 기업을 하나의 회계 단위로 보는 거예요. 기업을. 그래서 기업 실체의 과정, 기업과 소유주는 독립적인 존재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우리 회계 처리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은 기업은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기업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경영자는 우리 기업에 계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근데 경영자가 우리 기업은 앞으로 몇 년 후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영자는 없겠죠. 그러나 솔직히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과연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위험한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새 유행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도 해결을 못하는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 그 영업이익을 낸 것이 이자 비용도 안 되면은요, 그 기업은 거의 지속이 가능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이자 비용이라도 잘 내야 금융권에서 계속 대출이라도 해주죠. 근데 이자를 제대로 못 내보세요? 그러면 다 거래가 끊기게 됩니다. 위험한 기업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추가 대출을 안 해주게 되죠. 그러면 자금줄이 막혀요. 지금 현재 수익 상태도 안 좋은데 운영 자금줄까지 막히게 되면은 진짜 어려운 상태가 되죠. 내가 지금 힘들 때 누가 자금이라도 대주면 버티다가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은행에서 대출만 잘 해주고 자금을 조달할 것만 있으면 기회가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성과도 안 좋고 거기다가 자금도 막힌다. 그러면 그 기업은 계속 존속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 때 우리 기업이 계속 존속 가능한가, 이것을 차체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은 계속된다는 가정을 왜 회계에서 따지느냐 하면은 이런 유형자산 같은 거를 취득할 때 말이죠. 그 유형자산의 취득 비용을 당기의 비용으로 다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내용연수라는 걸 정하지 않습니까? 뭐 20년, 건물 같은 경우는 40년도 정할 수가 있죠. 네, 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뭐 5년, 10년 이렇게 내용연수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뭐냐? 우리 기업은 계속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라는 것으로 기간을 정해서 비용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회계 보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별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회계의 보고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 간에 회계 보고는 1년에 한 번은 합니다. 그리고 반기 결산해서 6월 달에 또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결산해가지고 7월 초에 또 한 번 보고를 하는 기업도 있고요. 대부분 상장 기업들은 반기 결산을 다 의무적으로 해요. 네, 상장 기업들은 뭐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공표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준비하면 결산이 다 끝나잖아요. 지금처럼 회계가 전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 회계 보고가 매일매일 가능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전제 조건 요 세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이라든가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은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 과목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금주의라고 하면은 외상매출금 이런 분개를 할 필요가 없죠. 돈 받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자산과 부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도 단기의 발생 기준으로 전부 다 기말에 조정을 하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정리분계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발생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회계 정보의 생산자, 회계 실무자로서 회계 정보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 질적 특성이 있다는 거죠. 품질이 있듯이, 제품의 품질이 있듯이 우리 이런 모든 사무 업무에도 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업무의 품질, 즉 질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 3대 특성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질적 특성 중에서도 시험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죠. 이 두 개는 서로 상충 관계가 있지만 보완적인 서로 절충을 해서 두 가지가 비등비등해야 돼요. 목적 적합성은 굉장히 좋은데 신뢰성은 아주 나쁘다. 목적 적합성 100점, 신뢰성 극단적으로 뭐 10점 이렇게. 신뢰성은 낙제 점수고 목적 적합성은 아주 우수한 점수.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예. 이 합계가 110점이면 차라리 이게 낫겠죠. 예. 목적 적합성 60점, 신뢰성 50점. 예, 좀 비슷한 게 좋아. 서로 절충,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왜 상충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이 문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이 푸실 수가 있는데요. 목적에 적합한 회계 정보여야 된다 하는 게 목적 적합성인데, 목적 적합성은 뭐 우리 말에 쉽게 말해서 뭐 실용주의라고 그럴까요? 실용. 네. 실용주의. 신뢰성은 원칙주의 뭐 이런 겁니다. 예. 이게 목적 적합성은요, 약간 원칙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한 바에 맞춰서 조금 틀리더라도 빨리, 예? 좀 빨리 목적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런 정신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예측가치 이게 뭐냐면 예제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반기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면은 연간 이익이라든가 현금 흐름 같은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반기 재무제표를 보면은 연간 이익이 예측됩니다. 6개월간의 이익이 가령 100억이 나왔다. 그러면 1년 이익은 한 200억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기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왔던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분명히 그런 수준으로 배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규모가 전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통해서 이번에 이 기업의 배당은 이 정도가 되겠는데 우리가 목표했던 배당 이익을 다 실현하지 못할 것 같다. 예. 아니면 초과 달성할 것 같다. 이런 것을 예측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한 걸로 끝나면 뭐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게 피드백이죠. 예측을 했으면 바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뭔가 수정할 것들. 그래서 예측을 확인해가지고 수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투자 계획을 바꾼다든지, 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자들이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정보 이용자가 예측을 해서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한다 이겁니다. 예측만 했는데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결과는 뭐 예측을 하나마나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적시성입니다. 우리가 예측해서 피드백을 하려면요, 그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돼요. 적시에 제공되지 않으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적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빨리 내놔야 돼요. 예, 만약에 반기 결산을 한다. 그러면 1월부터 6월 실적인데 1월부터 6월 실적을 적시에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적시라는 건 언제쯤 될까요? 7월 중순 이전에는 내놔야 되겠죠. 예. 상반기 실적을 8, 9월에 내놓는다든가 이러면은 피드백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늦어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세 개, 목적 적합성의 품질 특성인 요 세 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 예피적이라고 외우라고 그래요. 예피적. 우리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 목적적 합성은 예피적이다. 예. 이 그 내용의 첫 자만 외우는 거죠. 첫 자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을 보면은요. 이 신뢰성은 굉장히 정확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정확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주죠. 예. 저 사람이 좀 행동은 느려도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거의 다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동은 빨라요. 뭔가 업무 지시를 하면은 내가 달라고 했던 시기보다 항상 빨리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료를 받아보면은 나중에 꼭 문제, 탈이 생긴다 하는 거 뭐예요? 빨리는 가져오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씩 있어요.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 자, 그런 것이 바로 여기 아까 목적 적합성이고요. 빨리 가져오니까 빨리 피드백하고 이게 조치하기는 좋은데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 100점인데 신뢰성이 0점이면 그 정보는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자, 신뢰성 정확한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뢰성의 품질 특성을 보면은요. 표현의 충실성. 자, 표현의 충실성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뭐 내용을 별로 안 넣는데 예, 어떤 거래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네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대손 충당금의 설정 같은 거예요. 대손 충당금의 설정. 예를 들어서 6월 말 보고를 한다. 근데 6월 말에 외상 매출금을 그냥 장부금에 그대로 보고했어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기말에 12월 달에 할 거다. 결산기에. 그래서 6월 말에는 그냥 대손 충당금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6월 말 반기 보고서는 표현의 충실성이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외상 매출금 표시된 것이 아직 회수 가능한지 여부가 아직 판단이 안 됐거든요. 예. 반기 결산 때 그것까지 거기에 반영해서 결산서를 만들기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충당금 설정 없이 대손 예상액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고했다 한다면 반기 결산은 어떻게 한다? 표현의 충실성이 좀 상실됐다 하는 것이죠.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감가상각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보고 기간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하려고 해요. 적시성을 지키려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한다 그랬죠. 충돌한다 이거 충돌.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은 모든 걸 다 예측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도 다 6개월치 다 하고 또 대손 충당금도 거래처 분석 다 해가지고 대손이 예상되는 거 정확히 설정을 해보고 그리고 수익과 비용도 기간 발생 비용으로 6개월치 정확히 인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예 그거 다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금주의로 그냥 끝내. 6월 달에 현금 집행한 건 다 그냥 비용으로 보자. 그러니까 빨리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대개 반기 결산은요. 이 신뢰성이 좀 낮습니다. 자, 검증 가능성. 누가 측정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을 내는 것을 검증 가능이다. 누가 측정하더라도 유사한 결론. 당연히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표시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검증 가능성, 특히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외부 사람이 검증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완성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시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검증하기 쉽죠. 네, 그런데 이 장치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한 제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제공품의 평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공품. 공장 내에 지금 생산 중에 있는 양을 완제품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걸 금액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생산 중에 있는 것이 완제품으로 환산하면 몇 톤이 된다라는 것을 기술자가 아니면 환산하기 힘듭니다. 예, 뭐 지금 현재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수분 다 빼고 고형분만 가지고 이제 완제품 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파이프에 있는 것도 있고 탱크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일부는 어디 포대에 담겨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양을 곳곳에 제조 과정에 있는 그 프로세스가 다 파악되지 않으면 그 양을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재고자산의 평가, 이것을 외부의 회계 감사자가 제대로 하기는 아주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회계를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회사라면은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장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해가지고 누가 측정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을 도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립성.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회계는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편에 서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네,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신뢰성의 세 가지 특징은 표현의 충실성이라든가 검증 가능성이라든가 중립성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하자.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이 신뢰성에서는 정확하게 하자. 목적 적합성에서는 뭐예요? 뭐 예측을 해야 된다.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피드백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빨리 하자. 이런 의미가 있죠. 빨리.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하자.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과 정확히 하는 것은 약간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질적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질적 특성인데 서로 절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 표검증하고 예피적 외운 다음에 이것이 뭘 의미한다 알면은 문제를 약간 꼬아서 문제를 내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업 내에서 기간별로 비교하는 거,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거, 이게 기간별 비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기업 간에 비교하는 거, 기업 간의 비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간별 비교를 하든 아니면 기업 간의 비교를 하든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같아야 돼요. 기준이.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준을 바꾸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전기에 처리했던 기준과 단기에 처리했던 기준이 변해버리면 비교 가능성은 저하가 되죠. 기업 실체 간의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실체 간의 비교에서도 두 기업이 동일한 업종이면서 회계 처리 기준이 같아야 돼요. 대개 동일한 업종끼리는 회계 처리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 간의 비교라는 것도 비교 가능성이 높으려면 뭐 처리 기준이 기업 간에 동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그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놨네요. 유용한 회계 정보란 어떤 것인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축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비교 가능성이 딱 있습니다. 회계질적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특히 FAT 1급을 보게 되면은 한 문제는 꼭 끼어 있습니다. TAT 2급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이다 라는 게 있는데,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 우리가 이 회계정보의 질 높은 회계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말이죠. 적시에 생산하기 위해서 회계과 직원을 많이 뽑고 전부 전산화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 빠른 시간 내에 또 신뢰성이 높은 회계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돈 많이 쓰면 좋은 결과를 거의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원리라는 것은요,
비용과 효익을 균형을 또 맞춰야 되죠. 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높으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회계정보 생산을 위해서 무리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정당화될 수 없다. 균형을 맞춰라 하는 것입니다. 효익, 기대되는 효익과 비용을 좀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제약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계 정보를 표시할 때 중요성의 판단을 해가지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해도 돼요. 통합해서 표시해도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하거나 생략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중요성의 내용인데, 그러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죠. 그 정보가 생략되거나 통합되어서 표시되는 경우에 정보 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건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식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이게 그 회계 프로그램에 과목별이 있고 제출용이 있고 표준용이 있고 이러잖아요. 이 표준용은 우선 TAT 1급에서 씁니다. TAT 1급에서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과목별로 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를 법인세 세무조정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재작성해 주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이 제출용은 뭐냐? 이 제출용이 바로 외부 공표용입니다. 외부 공표용과 과목별의 차이는 뭐냐? 과목별은 우리 내부에서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내부에 우리 실무자가 관리해야 될 재무상태표가 과목별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공표할 때는 이 과목별보다는 제출용을 쓰고 있어요. 자, 제출용에 가면은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또 내려가 보면 개발비, 매입 채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통합이 된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공표할 때 현금 얼마, 보통예금 얼마, 당좌예금 얼마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는 것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표시하는 것, 그 차이를 놓고 묶어서 표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 금액을 꼭 현금 얼마, 당좌예금 얼마, 보통예금 얼마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다 판단하면 이건 통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예금도 찾으면 현금이 되고 당좌예금 수표만 발행하면 지금 잔액이 있으니까 당좌예금도 잔액이 있으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현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고 통합해도 된다. 이런 것의 판단이 바로 중요성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네, 질적 특성 간의 절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기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만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할게요.